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회수 청구권의 요건인데요. 자, 이 권리금이란 게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입법이 안 됐느냐? 그렇게 시장 규모도 크고, 뭐, 사실은 뭐, 임대인, 임차인 간의 그 갈등, 그 다음에 뭐, 불상사, 서로 뭐, 이렇게 충돌되고, 뭐, 집행 과정에서 막 이렇게 사람이 다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불상사들의 어찌 보면 근원이 권리금 문제였는데, 그 권리금을 왜 그렇게 입법을 못했을까라고, 저 역시도 이제 실무에서 해오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싶은데, 뭐,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뭐, 입법권자, 국회의원들이 너무 가진 자, 그러니까 그 건물주 쪽의 입장에 치우쳐가지고 이 법을 좀 소홀히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저는 뭐, 그런 시각이 꼭 틀렸다고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지 못했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법률가로서 이렇게 보자면, 이유를 보자 그러면은, 지금 만들어진 법, 지금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고 그래서 2015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 법을 보면은, 상당히 좀 뭐랄까, 분쟁의 소지가 많은, 입법으로서, 뭐랄까, 단단하지 못한, 좀 약간 엉성하고, 이걸 도대체 실무에서 적용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지? 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권리금이라고 하는 그 어떤 뭐랄까요. 권리금 자체의 어떤 그 추상적인 권리금 자체의 한계라 그럴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권리금 회수 청구권의 어떤 요건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이제 살펴보실 텐데 참 어떻게 보면 추상적입니다. 여러 가지 법률 규정들의 내용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그 모호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근본적으로는 이게 권리금 자체의 어떤 속성 이런 부분에 어떤 거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불가피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법 해석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방해행위, 뭐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방해한다. 이게 참 세상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방해하는 유형도 이렇게 뭐 적어는 두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딱 부합하지 않는 추상적인 부분도 거기에 딱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또 기타 사유도 좀 적어두고 그런 거죠, 뭐. 자, 그냥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이게 이제 다른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건물주가 조금 방해하는 조금 이렇게 안 됐으면 이 사람하고 좀 하기 싫은데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차임을 조금 높여 기존에 만약에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200만 원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기존 차임이 100만 원인데 이 시세보다 너무 싸기 때문에 200만 원 줘. 안 그러면 나 너하고 계약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금 요건 그 방해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대표적인. 그래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무상으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까처럼 100만 원 내던 걸 200만 원 내라, 300만 원 내라 이렇게 하면은 딱 느낌 자체가 너무 많다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실무적으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임대인들이 그렇게 뭐랄까요, 딱 법에 걸리는 누가 봐도 분명한 이런 행위를 잘 하진 않거든요. 뭔가 자기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지를 남겨놓고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만 원 받던 기존 차임을 뭐 130만 원 정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높아도 이제 얼마나 높아야, 만약에 우리가 감정을 하게 되는데 재판에서 감정했는데 뭐 110만 원이 시세다 이렇게 나오면은 130만 원 요구한 것이 현저히 고액인지, 아니면 또 현재 시세가 120만 원 나왔다 라고 하게 되면 130만 원 요구한 임대인 행위가 현저히 고액을 요구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애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런 규정들이 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그 헷갈리지 않게끔 뭐 한 20% 정도 이상 요구하면 그거는 방해행위다 이렇게 하면은 뭐 분쟁은 없을 텐데 그렇게 입법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리금 거래의 어떤 실정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뭐 이런 입법이 될 수밖에 없는, 권리금 자체가 추상적이고 또 뭐 차임의 시세 이런 부분도 추상적이고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한계 때문에 입법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추상적인 입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좀 문제이면서도 약간 한계인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또 게다가 이제 뭐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정당하냐 아니면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참 여러 가지가 또 포괄적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 결국은 어쨌든 입법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결국은 그 구체적인 기준을 판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립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판례를 잘 봐야 되는,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뿐 아니라, 법에는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뿐 아니라 판례를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태도를 좀 취하셔야 돼요. 자, 우선 그 요건 중에 당연히 하나가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소개가 되겠죠. 다른 임차인 좀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법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른 임차인 소개하는데 그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 뭐 차임 많이 과다하게 차임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임차인을 소개해야 되죠. 물론 뭐 뒤에 나중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그 임대인이 아예 대놓고 너 아무리 누구 데리고 와도 그 다른 임차인은 안 받아줘 라고 이렇게 태도를 분명히 하게 되면은 신규 임차인을 소개할 수도 없고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신규 임차인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소개할 수도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 소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인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걸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임차인 소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임차인을, 신규 임차인을 소개했는데 권리금 받으려고 임대인이 방해를 해야지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신규 임차인을 못 구했는데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신규 임차인이 구해졌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작하는 경우가. 그죠? 구조가 어쨌든 그 임대인이 그 신규 임차인 안 받아줄 거야 라고 해서 사전에 이제 태도를 명백하게 하면은 그때는 신규 임차인 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구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그런 태도를 이제 아직 명확하지 않고 있는데 권리금 회수 청구권에 기한 뭐 방해행위,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이런 부분을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소개를 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는, 부당한 이유로 거절하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첫 그 단추, 요건을 맞추기 위한 첫 단추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다른 임차인을 못 구하고요. 못 구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걸 때를 놓쳐서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는 게 임대차 기간 만기부터 6개월 사이 그 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영부영 하다가 그거를 때를 놓친 거예요. 그럼 계약 기간도 끝나고 뭐 그 기간이 이제 다가와서 갑자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허위 임차인을 이렇게 데려다 놓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아무리 구하다가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권리금 못 받아 나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이 이제 서로 안 맞아서 사람이 안 들어오게 되는 뭐 그런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신규 임차인을 못 구한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맨몸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 다른 이제 허위 임차인을 조작을 하는 거죠. 마치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 주고 들어올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소개를 하게 되면은 임대인이 거절할 것 같은, 그죠? 임대인도 사실은 임차인 소개를 하면은 거절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재건축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더라도 난 안 받아줘, 이렇게 미리 표명을 하게 되면은 임차인이 얼씨구나 하면서 이제 손해배상으로 바로 그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으니까 임대인도 가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계약기간 즈음에서, 만기 즈음에서. 그러면서, 이제 임차인도,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어쨌든 소개를 하면 임대인이 거절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그 가짜 임차인 하나, 들러리 임차인 하나 구해가지고, 그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임대인이 마침,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못 받아줘, 이렇게 되면은 손해배상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상황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입법은 현행법은 이게 들러리 임차인 내지 허위 임차인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리기 위한 어떤 재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허위 임차인을 동원해서 권리금 청구하게 되면은 법적으로는 사기라고 하는 범죄 행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도 전혀 없이 동원된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단 말이죠. 그죠? 게다가 재판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그 신규 임차인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뭐 어떻게 여기 점포를 알게 됐는지 또 뭐 등등 가짜 임차인이 아닌지 긴지 이런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져봐야 본전, 안 되면 그냥 재판 지연이라도 좀 하고 장사라도 좀 더 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허위 임차인을 동원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그 건물주가 그 이제 뭐 재건축 이런 사유 또는 매매 이런 사유로 빨리 임차인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권리금 회수 방해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소송하고 있으면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합의도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 허위 임차인, 들러리 임차인을 이렇게 동원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부지방법원 2017년 판결이고요. 이거는 임대인의 건물 명도의 본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임차인이 손해배상, 임대차 보증금하고 손해배상 달라라고 하는 그런 반소 청구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임대인 쪽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
나가달라 건물 명도를 요구하니까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권리금 회수 방해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했는데, 지금 이 임차인이 그 임대인에게 이제 소개한 임차인이 있는데, 이 신규 임차인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모 씨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을 임대인은 이제 요 계약 당시 이제 이게 소송하기 전부터 제가 조금 자문을 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기억이 좀 그 스토리가 좀 아직도 좀 생생한 편인데요. 그 이제 조건만 맞으면, 사실은 임대 조건만 맞으면은 더 연장을 임대인은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 이제 신규 임차인이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제 가짜 같더라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그 만약에 그때 차임이 좀 높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올 차임 1,000만 원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시세 감안해서 한 1,200만 원 이런 정도로 제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규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1,200만 원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소송으로 돌입한, 그러면서 이제 그 임차인의 논리는 지금 1,000만 원인데 1,2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현저히 과다한, 시세에 비해서 현저히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 그런 방행이다. 그래서 손해배상해달라. 이런 논리로 이제 그 반소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쟁점이 결국은 그 임대인이 요구한 그 1,200만 원이 현저히 과도한, 현저히 높은 그런 금액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 가지고도 당연히 논란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리기 위해서 감정이란 걸 했어요. 그랬더니 1,150인가가 났더라고요. 1,200을 요구했는데 그 감정인의 감정이 1,150 정도가 시세다,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세에 비해서 더 요구한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원 입장에서는 월차임의 규모 이런 거에 비해서 현저히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논리로서도 방해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사건은 좀 특이하게 그 임차인이 소개했다라고 하는 그 신규 임차인, 임차인이 그 물색했다라고 하는 신규 임차인이 아무리 봐도 이제 가짜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태도를 볼 때 적극적으로 임대료, 보통의 이제 그 진성 임차인이라면 보통 1,200만 원 정도 요구가 나오면은, 제가 뭐 사정이 안 되는데 뭐 1,100만 원으로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든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간 그 제스처 없이 1,200만 원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도망가 버리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이건 조금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조금 조금 농간을 부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형사 재판도 우리가 그 형사 고소까지, 사기로 이렇게 형사 고소까지 했는데 무혐의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조사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사기는 아닌 것 같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걸 그 결과가 결국은 이제 민사재판에 송부촉탁 자료를 통해서 송부촉탁을 해서 이제 우리한테 불리한 자료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재판하면서 이제 그 증인으로 그 신규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이모 씨죠.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했는데, 그 신문 과정에서 그 결정적인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짚어서 지적을 해서 재판장의 마음이 이 사람은 그 허위 임차인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결국은 방해행위를 인정을 안 한,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그 이유는, 일단은 임차인 자체가 가짜인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저히 진짜라고 하더라도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임대인이 제가 승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을 신문할 때 그때 저 사람을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 임차인이 동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요령 있게 신문하나 그걸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 신청은 이제 저희 쪽에서 제가 했는데 주신문을 이제 보통은 증인 신문 절차상 주신문을 이렇게 미리 내거든요. 재판에서 미리 내고 뭘 물을 건지를 이렇게 상대방한테 또는 재판부에 미리 알리고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그래요. 절차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그냥 아무 이렇게 예고도 없이 증인 바로 불러가지고 바로 즉답에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민사재판의 증인 절차는 미리 증인 신청을 하고 신문사항을 미리 내고 해서 상대방한테 그걸 주고 그렇게 신문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과연 진짜냐 가짜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면 잡아야 되는 집어내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라서 핵심적인 부분 한두 개 정도는 이제 결정적인 질문이죠. 그 부분은 이게 빼놨어요. 다른 질문은 다 이렇게 이제 신문상으로 냈고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빼놨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게 임차인 업종이 이제 제과 업종이었거든요. 제과 제빵 이런 업종이었는데 월차임이 한 1,000만 원 되다 보니까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권리금 약속했다라고 하는 금액도 한 2억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증인 이모 씨를 불러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 주신문상에서 빠지고 제가 히든카드로 이렇게 내놓은 질문이 뭐냐면은 증인이 이 매장의 매출을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히든카드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권리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2억이라는 돈이 나오려면 매출이 얼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익이 얼마고 이런 부분이 종합돼 가지고 이제 2억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월세 내고 종업원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얼마가 남는다 매출이 얼마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진짜 백이 임차인이다라고 하면은 매상 소위 말하면 월 매상 이런 부분을 모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물었는데 다행히 이모 씨가 준비를 안 해왔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자기는 그냥 당황해가지고 매상을 전혀 모른다, 관심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나오게 된 판결을 쓰게 된 좀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당연히 판결에 안 써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비하인드 뉴스죠.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 뉘앙스를 좀 가지고. 자, 이모 씨는 남편이라고 하는 정모 씨가 피고 정모하고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재판 전부터 저희들이 알고 있었죠.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친척 소개해서 자기 친척을 소개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고 쪽에서. 그거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가짜라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재판부가 일단은 그런 친척 소개로 이 부동산을 알게 됐고, 이 점포를 알게 됐고, 권리금 계약서 역시 공인중개사가 입회는 했는데, 계약 당사자들인 피고 임차인들과 이모 씨가 주도적으로 작성을 했고, 그죠? 그리고 이모 씨가 이 매상에 대해서 매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라고 해서 이 부분을 짤막하게 판결에 이렇게 언급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하면 이모 씨는 진정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런 앞부분의 판단은 이 현저하게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 그런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게다가 요런 진정성도 부족해 보인다 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결론적으로는 원고가 권리금 회수 방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좀 애를 먹었어요. 두 사람 이런 경우에 이제 사실 적대적인 증인이라고 하거든요. 적대적인 증인이 나올 때는 보통은 뭐랄까요, 상대방 쪽하고 미리 이렇게 다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다음에 예상 질문이 뭘까 이런 부분을 다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사실은 적대적인 증인을 이렇게 뭔가 핵심적으로 뭔가 질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변호사들 이 법조 실무에서는 그 증인신문하는 요령, 증인신문하는 증인 절차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적대적인 증인을 신청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그 불문율이에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너무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결정적인 질문을 통해서 막 반전을 이뤄내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사실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다 모든 준비를 다 이제 예상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오기 때문에 상대방 증인을 불러서 내한테 유리한 답을 끌어내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증인 절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증인, 내한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신청하는 것이 우리가 증인 절차의 원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저희들한테 유리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어차피 이게 형사고소 통해서 사기에서 무혐의가 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증인을 안 부르게 되면 재판부가 그 사람이 가짜다라고 판결을 써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믿져봐야 본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증인을 불렀는데 딱 걸려들은 거죠.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오늘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자, 회수 방해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방해 행위의 유형에 대해서는 내일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뵐게요.